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명지동에서 참모들하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성태훈 정책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렇게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요? 통상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이렇게 해서 투표용지도 보통 투표함에 같이 넣는 모습을 연출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100일 넘었는데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지가 100일 그 웅녀도 사람으로 바뀔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네.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10일이 훌쩍 넘었어요. 120일 가까이. 우리 김용남 의원이 그걸 또 재고 있었어요. 손 꼽고 계셨구나. 100일은 분명히 넘었어요. 네, 100일은 분명히 넘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혼자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한 대체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예컨대 뭐 청운동, 청운효자동 뭐 이런 투표소에서 이제 사전기자들 미리 가서 찍곤 하는데 그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부산까지 다 갔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부산에 무슨 일정을 만들었겠죠 오늘. 네. 그러니까 부산 내려간 김에 사전투표한 건데 일부러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효자동 가서 투표하면서 혼자 투표하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효자동이 아니지. 용산, 참 요새는 용산이죠. 네, 그거는 이제 용산이에요. 공무 출장이면 국내 공무 출장은 혼자 가는 게 뭐 모양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 있을 수 있고요. 낙동강 벨트 상당한 격전이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달갑지 않은 선거전이었고 결과 예측도 조금 엇갈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난 2022년 취임 후 실시된 동시 지방선거 때는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100일이 넘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명품백 사건이 11월 27일 날 터지고 그리고 나서 못 본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독일 출장이 예정돼 있다 갑자기 나흘 전에 취소가 되고 그 후로 영부인은 만난 적이 없다. 사실은 그 전에 터키 국빈 방문도 있었는데 취소가 됐었죠. 많이 안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초에 터키가 예정돼 있던 게 슬그머니 취소가 된 거고 독일은 4일 전에 취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세요? 전직 국민의힘의 관여자 여당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사실 못 보던 장면이잖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언론에 등장하는 순간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뭐 다들 알 테니까 그것 때문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뭐 다들 아는데 문제는 저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동부인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하죠. 자기 선거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거는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투표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일정도 잡았을 거고 뭐 그렇게 되면서 하는 건데 모든 게 부자연스럽죠. 사실은. 아니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나오면 나온다고 뭐라고 안 나오니까 또 그게 이상하다고. 이거 어디 해 먹겠어요? 전직 여당 주요 인사 국정에 협조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하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갑자기 사전투표 일정을 확정을 해버렸어요. 오늘 오후 4시 저 자리에 가서 똑같이 투표합니다. 강서구 명지 1동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일정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똑같이 사전투표하겠다. 두 분은 톰과 제리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비슷한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이번 총선판에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은 조국 대표예요. 누가 뭐래도 저런 것도 네. 어쨌든 맞아. 저런 게 이제 비교가 딱 되면서 대립각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메시지의 간결함 내지는 선명성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도 가장 많고 이번 네. 선거를 거치면서 뭐 일당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물밑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잘해요 플레이를. 플레이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서 이런 말씀하는 분들은 제가 덜어봤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인상적인 거 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딱 메시지 하나씩만 던지더라. 그래서 기억하기 좋고 쏙쏙 들어오더라. 네. 그 얘기죠. 방금 지금 김 의장 말씀도 들어보니까 딱 하나만 골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한 영화가 놈만 있었어요. 유호성이 나왔던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네.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네. 유호성이 맞으면서도 말해요. 나는 한 놈만 팬다고. 진짜 한 놈만 패. 근데 그러면 그게 조국 대표가 한 놈만 패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는 각인 효과는 있죠. 그 한 놈을 어떻게 패느냐 가지고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은 딸린 식구도 많고 전국 지역구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네. 많은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국은 식솔도 단출하고 목표 학교 가는 목표도 딱 하나야 지금. 응? 한 놈만 국영수를 다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구구단 하나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하나로 줄여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먹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네. 확실히 먹히고 있는 선거다. 그러니까 그 한 놈만 패는 전략이 물론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일단은 그 국회 가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좀 다르죠. 달라질지. 그리고 이미 몇 가지 정책 내놓기 맞아요. 시작하던데. 정책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지 정책 그리고 정했던데요. 슬로건을. 대기업들 직원 임금 얘기도 네. 꺼냈고 그건 사회 굉장히 연대 임금. 오케이. 그리고 그 저 뭐죠? 7공화국. 뭐 이를테면은 복지국가인데 유럽형 복지국가는 이제 노무현 시대의 구호고 제가 갑자기 또 요새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이 좀 됐어야 됐던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줬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키맨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국은.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쨌거나 정책적 인사 측면에서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거 가질만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속 가능한 정당이고 종합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당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니까.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유럽형 복지국가를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 개혁신당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개혁신당 갑분싸.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여론조사 결과 맞은 적이 별로 없다. 네. 깜깜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뀐다. 이른바 여론조사 부정론 네.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2016년 총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네. 많은 고치기도 했고 당시 선관위에서 혁신적인 조치들을 많이 도입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심번호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네네네. 그때 들어온 건데 한 가지 광고처럼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안심번호라는 것은 우리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돈 주고 사옵니다. 선관위에다가 네. 번호 하나당 얼마씩 주고 사와요. 한 3만 개쯤 사오는데 네네. 선관위에서는 이동통신 3사에 네. 시장 점유율별로 번호를 내라고 이렇게 할당을 줘요. SK텔레콤이 50%잖아요. 네. 그러면 3만 개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네. 15,000개는 SK텔레콤에 받습니다. 유저들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SK텔레콤이 15,000개를 선관위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줄 때 그냥 15,000개를 뭉텅 파 뽑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네. 배추 파 네. 뽑듯이
전국 연령별 지역별 행안부 인구 등록 통계에 따른 안분 비례를 해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축도예요. 축도. 네네. 그래서 좀 정확성이 높아질 그러네요. 수 있다는 거죠. 예, RDD 방식과 비교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 다 2016년 총선에 도입된 거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야 언제 여론조사 맞은 적 있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그랬죠. 오차 범위 내에서도 로우 밴드 낮은 쪽의 숫자 1, 2, 3, 4% 포인트 1, 2, 3% 포인트 차이는 현행 여론조사 기법으로는 거의 찾아낼 수 없어요. 맞추는 게 신기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자, 지난 2년 전 대선 0.7% 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렇죠. 1000샘플로 그거 맞추는 게 실은 이상할 정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0.7 차이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출구조사는 왜 그렇게 정확도가 높냐? 그건 샘플이 몇만 명이에요. 전국 투표소에서 다 해가지고 몇천 명씩 하니까 1000샘플짜리 여론조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표심이 많이 바뀌냐 어쩌냐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정확히 포착할 수단은 없는 건데 대선 같은 큰 선거에 보면 한 달 전 또는 여러 달 전에 6개월 전에 정했다는 분들이 60-70%였어요. 저희가 선거 끝나고 그 항목만 따로 여쭤봤거든요. 그럼 70%가량은 이미 수개월 전에 정했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도중에 TV 토론을 보건 뭘 보건 큰 사건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수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유권자가 투표일 며칠 전에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에 대한 정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은 몇 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종종 등장했던 이른바 샤이 보수론을 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뭐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거 매번 졌거든요. 사실은 샤이 보수가 있어서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선거치고 보수 정당이 이긴 선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